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이 뭐냐, 뭐 이렇게 슬라이드나 이런 걸로 해서 뭐 멋있게 잘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뭐 그런 슬라이드를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저 화면으로는 보니까 슬라이드들이 잘 안 보이던데 하여간에 좋은 사진을 좀 가져오는 기회를 다음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거 잘 안 써지는데 칠판이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쉬운 갯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저기에 갯벌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크게 봤을 때 그 지구는 왜 70%가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를 보면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육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또는 뭐 이렇게 전 세계 가령 태평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결 또는 뭐 일본하고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대체로 그 해저 지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칠판이 크면 아주 좋은데 그 해저 바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만 킬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7,000킬로, 8,000킬로 가량 뭐 한 10,000킬로라고 그럽시다. 1만 킬로미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고 그 다음에 이 바다의 평균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제 바다라고 하면 요 깊이는 4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만 킬로고 이게 4km 그 정도 됩니다. 이 태평양을 예를 들었을 때 그리고는 원래 지구가 생겼을 때의 지형들은 이렇게 불쭉불쭉하죠. 여기 밑이 불쭉불쭉한데 뭐 이거보다 더 좀 불쑥불쑥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너무 얌전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무엇이 채웠는가 하면 진흙이 채웠습니다. 바다 아래를 이게 지금 4km면 이거보다 원래 더 내려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훨씬 수십 킬로 이렇게 되게 진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얘가 흙으로. 그리고 그 밑에 기반함이라서 바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흙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 학술어로는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퇴적물. 이게 퇴적됐다 그래서 퇴적물. 이건 해수고 중간중간에 그림이 이제 좀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뾰족하게 나온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뭐 이런 지역을 태평양이라고 하면 뭐 하와이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독도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식의 이런 뾰족뾰족하게 나오거나 또는 밑으로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이 밑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 채워져 있고 위로 올려 나온 부분은 워낙 많이 나온 데는 안 채워져 있어서 그냥 진흙으로 쭉 채워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물이 채우고 있고 그 위에 뾰족하게 나온 것들은 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진장한 뻘이 통째로 전 지구를 덮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진장한 뻘이.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전부 다 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오면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누런 흙탕물로 막 강원도물이 막 꽉 쌓이죠. 그것이 막 흐르고 흘러서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통째로. 바다 들어가서 바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평양을 다 누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다 바닥이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흙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4,000m 흙 속에 다시 여러 가지 그런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생물들 다음 시간에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아래도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고 이 바다에 어디든지 다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저한테 재미있고 아마 다른 분들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것이 순전히 다 뻘이 아니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이 죽은 찌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이 죽은 찌꺼기가 있는데, 그러면 바다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이 죽은 찌꺼기가 여기 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갯벌에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하면,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이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러니까 바다 생물의 특징, 뭐 그냥 대충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바다 생물은 다 먼지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다 생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고등어니 그런 먹이를 큰 생물을 생각할 수 있죠. 오징어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물들은 극히 일부인 것이고, 심지어는 참치도 있는데 극히 일부인 것이고, 그런 바다에 있는 생물, 그런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류들까지 만들어지려면, 하여튼 바다에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까지 만들어지려면 물고기가 먹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먹이 이렇게 쫓아서 내려가면 소위 말하는 플랑크톤이라는 아주 점 같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 같은 생물이 있죠. 이 점 같은 생물을 이제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이걸 식물, 그 다음에 플랑크톤, 동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새우, 좀 큰 새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하여튼 점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는데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이 플랑크톤에 반사돼 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먼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육상에는 이런 식의 먼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느티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것은 먼지처럼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기는 먼지 같은 건데 대충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0.1에서 0.01mm 크기, 0.1에서 0.1mm 크기입니다. 동물 플랑크톤 그러면 이것은 0.1mm에서 수 밀리미터,
수 밀리미터에서 0.1mm 크기. 이 정도 동물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물보다 약간 커서 요 동물이 왜 이거보다 더 크지 않은가 하면, 만일 더 크면 그 큰 입이 이거를 먹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쭉 해서 새우 이렇게 오면서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정어리까지 연결되는 동안 그 크기들이 일정하게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그럼 왜 처음에 식물 플랑크톤이라는 건 이렇게 작으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작으냐. 그것이 먼지처럼 가라앉는데 왜 작으냐 하는 것이 문제죠. 왜 작은가 하면, 물 속에서 식물이 떠 있어야만 합니다. 식물이니까. 햇빛이 있는 곳에. 아주 극히 이 위쪽에 햇빛이 물 속에 들어가는 깊이가 뭐 우리나라 서해다 그러면 한 햇빛이 잘 들어가는 깊이가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해는 더군다나 20m도 채 안 될지 모르죠. 막 그 탁하니까. 예. 동해나 그런 데 그렇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맑은 데가 있는데, 왜 맑은지 이제 설명하려면 그건 너무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런 데에 있는 그 빛이 투과하는 깊이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정도인데 식물이니까 이 깊이보다 내려가면 죽습니다. 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크기를 작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한 크기가 있으면, 이거 전체 이만한 크기가 있으면 이것이 이만한 빨간색 크기가 받는 부력,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크기가 받는 부력보다 이거를 쪼개서 각각 이런 크기로 만들면, 그러면 이거에 뒤에서 안 보일 것 같네. 부력이, 작은 거에 부력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물에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서 물에, 자기가 똑같은 건데 이걸 막 이렇게 쪼개면 더 잘 뜬다는 것이죠. 물에서 받쳐주는 게 많아서. 그래서 최대로 크기를 적게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로 크게 적게 했는데 0.01mm보다 더 적으면 그 식물 속에 가지고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 정도 크기까지 식물로서 존재합니다. 물 속에는 이렇게 작은 생물이 전 태평양을 어디든지 다 누비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통째로 저런 걸로 해서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물 연결되고 뭐 새우로 연결되고 정어리로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래 이런 경우도 연결되는데, 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이 새우를 먹는데, 크릴이라는 새우를 먹었습니다. 근데 남태평양에 사는데 그 남극, 그러니까 그 뭐 수염고래라든가 이런 거는 입을 벌리고, 그 수염고래는 한 30톤 정도, 30톤, 40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입을 벌리고 쭉 가기만 하면 수염에 걸려서 그렇게 해서 그걸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워낙 큰데 하나씩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생물의 진화 이런 것들이 다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육지에서 온 그런 흙들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전 바다가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이런 조그만 플랑크톤도 그렇고 또는 육지에서 내려온 그런 거 모래도 그렇고, 이 모래들이 휩쓸려 갈 때, 물에 휩쓸려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쌓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시흥갯골이지만 더 바다로 나가면 그런 골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물골이. 그런 물골을 수로라고 하죠. 또는 뭐 그냥 물골이라고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바다 속에는 이런 식의 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골로는 물이 빠르게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저 바깥에서부터 막 이 조수가 밀려오니까 그것들이 쭉 해서 골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더 위쪽으로, 이제 골이 다 채워지면 위쪽으로 가고 그러죠. 골로 물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은 물이 빠르다, 세다, 빠르게 물이 흐르는 거죠.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느리게 흐른다. 물이 빠르게 흐르고 느리게 흐른다는 것이죠. 그럼 이 흙이 막 모래같이 그렇게 알이 굵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막 바람같이 날릴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하고 느리게 흐르는 곳을 보자면, 이 모래 같은 것은, 이 모래 하나는 모래 입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뻘 입자라고 그럽시다. 흙인데, 뻘 입자라고 하면 모래 입자가 빨리 물속에서 떨어질런지, 뻘 입자가 빨리 물속에서 떨어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모래는 이렇게 좀 크지 않습니까? 뻘은 이렇게 작고, 그러니까 작은 거는 부력을 잘 받고,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모래 입자가 빨리 떨어집니다. 모래 입자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또 물이 빠른 쪽에서는 물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모래 입자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래 입자를 충분히 이렇게 뜰 만큼 물이 세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모래 입자들은 물이 센데, 이런 데 있습니다. 아주 고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갈이 있고, 그러니까 모래보다 더 입자가 큰 자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갈은 이런 데 있어. 고래 밑으로 내려가면 자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울 같은 데도 가보면 가운데 물이 막 흐르는 데는 자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는 모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모래가 있고 여기는 자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이제 뻘이 있는 겁니다. 뻘은. 이게 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흥갯골처럼 또 다시 지형이 이렇게
돼 있고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이제 그 조류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는 막 세게 흐르는데 골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여기서 다 막혀서 물이 빠르게 안 흐르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간 데서는 천천히, 그러니까 뻘 입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래 입자는 여기 남고, 그러니까 모래 입자는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떨어지는 것이죠. 무거워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 주변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뻘이 있고 또 이렇게 골로 들어가도 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흥 갯골은 다 뻘로, 거의 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수로에 내려가면 혹시 뭐 모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물살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고 뻘까지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육지에서 나온 뭐 바위 덩어리가 거기까지 올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자갈부터 시작해서 모래, 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그렇게 물의 세기에 의해서 다 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가면 뻘이 있고 어디 가면 모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백사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 보면 덕적도리나 백사장. 백사장은 어떤 데 있는가 하면 이런 식의 옆에 있습니다. 물이 빨리 흐르는데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흐르는, 그러니까 외해에 터져 있어서 폭풍이나 뭐 바람 그런 것들이 불 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모래사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이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아주 굉장히 특별한데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올라가서 바레만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산동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상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황해라고 하죠. 황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한강이 있고 이렇게 압록강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별해서 그 조속 인천 같은 인천에 여기가 조속이 9m 또는 뭐 최대 10m 이렇게 해서 그 조차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배웠죠. 조속 운동이 세서, 그러니까 조차가 세계적으로 크다는 것이죠. 크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그 뻘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해서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물이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겁니다. 조차가 9m가 나야 되니까 바깥으로 물이 암만 가도 9m가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빠질 때 많이 빠지니까 이 가장자리로 물이 많이 빠지는 그런 지역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 여기는 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물이 많이 빠지는 지역이 생기는 것이죠. 조차 때문에 물이 쭉 나가니까 바다가 텅 빈 육지 공간으로 된다는 것이죠. 빈 육지 공간인데 거기는 뭐가 쌓여 있는가 하면 뻘이나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이죠. 주로 모래가 쌓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 조차 때문에 물론 그런 흙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생겨서 황해에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주변, 그 다음에 이런 주변, 뭐 이런 주변, 그 다음에 여기 거의 어디든지 이렇게 조차가 커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생기고 밑이 뻘이나 개흙으로 모래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우리말로는 그냥 갯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에 여기저기 갯벌이 생기는 것이죠. 갯벌이 생기는데 세계적으로 조차가 이렇게 커서 갯벌이 생기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대 갯벌 뭐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실제는 황해 이렇게 전체로 보면 세계 최대 갯벌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굉장히 넓은 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갯벌이 많고 그 다음에 시흥 갯벌처럼 들어오면 거기에는 뻘로 된 것이 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로 이거 이제 하고, 지루하진 않나 모르겠네.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여기가 그 황해도고, 그래서 경기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아산 들어갔다가 충청도 해서 안면도, 이렇게 보면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황해도고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가로림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산만이죠. 천수만. 이렇게 있으면 태안반도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태안반도는 그 바로 반도 앞에 뻘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안반이고, 그렇죠. 모래, 여기 바로 앞에는 모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렇게 낭떠러지 위로 소나무 같은 것이 있고 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보자면 다 바위죠. 그러니까 물이 출렁거리더라도 다 바위 안에, 바위에 물이 직접 출렁거리죠. 뻘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안반해안이라고 합니다. 안반해안. 그래서 이렇게 충청도 이런 데 가면 안반해안이 있다는 겁니다. 안반해안이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래해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푹푹 빠지는 뻘해안. 그래서
이렇게 모래나 뻘은 그래도 하여튼 모래도 밟으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부드럽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연성저질 이런 말을 씁니다. 연이라는 거 유연하다 그런 겁니다. 이건 성격.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는 영어로 그냥 soft bottom 이런 말을 어떻게 보면 번역했다 볼 수 있는데, 연성저질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경성저질 그런 말도 씁니다. 딱딱한 그런 해저 바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연안을 놓고 보면 다시 안반해안, 모래해안, 뻘해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체 해안을 그렇게 분류해서 지역에 따라서 달리 보고, 또 여기서부터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게 많이 조속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령 여기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갈 때 요 안쪽 여기는 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모래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모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뻘이고, 또 이렇게 하면은 움푹 들어간 데는 뻘이고 퍼져 있는 데는 모래고, 그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그런 조색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 바깥에 나가서는 지형을 보면 이거는 뭐 뻘이다, 모래다 이런 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보면. 심지어는 안반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된데 그런 데 있는 겁니다. 파도가 막 직접 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흥 갯골이면 시흥 갯골이 다른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왜 시흥 갯골에 뻘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것만 남겨놓고 이런 식의 분류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찰자로서 가면 이런 안반에 사는 것들은, 여기서 생물로 보자면 안반에 가면 어떤 것이 삽니까? 그렇죠, 굴. 굴, 뭐 따개비 이런 것도 살죠. 그 다음에 사실은 게 같은 것도 바위 속에 들어가면 있죠. 또 뭐 그리고 갯장구 이런 거 돌아다니는 놈들도 있고, 갯강구네. 죄송합니다. 뭐 거북선 이런 것도 사실. 여기에는 조개, 그 다음에 개치렁이, 또 뭐 어떨 때는 그런 그 새우 같은 것도 삽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아래 거를 먼저 보면 이게 지금 이건 육지고, 육지에 여기까지 이제 뻘이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여기 모래가 있으면
그러면 모래 속에는 주로 조개가 삽니다. 왜? 그런 동죽 같은 거 보셨어요? 동죽, 예, 동죽, 그 다음에 바지락, 예. 한 1, 2cm 깊이에 살죠. 많이 깊진 않고요. 한 3, 4cm. 아주 이렇게 파면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백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래에 가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래 갯벌에 가면 있다. 왜 모래 갯벌에 가면 동죽이나 바지락, 백합이 있을까? 그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이 동죽이나 바지락, 백합은 그 다음에 뭐 물론 이렇게 껍질이 있고 요 위에 바깥으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긴 우동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긴 그 가리마 쪽에라고 하는데 긴 쪽을 보면 주름살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름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주름살 같은 거를 실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 구멍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름살이 여기를 싹 내놓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너무 길게 했는데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여기서 물을 빨아들여서 이 안에서 한번 이렇게 빙 돌려가지고 아가미로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건 뭔가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이쪽으로 다시 뱉어냅니다. 이렇게 뱉어내는데 모래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먹는 것들은 위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걸 먹습니다. 물 속에 이게 물이 들어올 때 물 속에 이렇게 아까 먼지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빨아들여서 먹습니다. 빨아들여서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하죠. 여기서 이게 만일 모래가 아니고 이게 뻘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뻘이면 여기 이제 플랑크톤이고 작은 것들이 그 다음에 뻘 입자, 토양 입자죠. 뻘 입자인 경우에는 이 뻘 입자가 이 식물 먹을 거보다 훨씬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막 흙탕물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먹을 거보다는 흙탕물이 조금 맑은 물 속에는 플랑크톤만 있는데 거기 막 뻘이 막 섞여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이렇게 빨아들여서 여기서 아가미로 걸러서 나가는데 뻘 입자가 아가미에 너무 콱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아들일수록 아가미가 막히니까 그렇게 아가미가 막히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그런 생물은 뻘에는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물론 뻘에도 그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가물악 같은 조개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조개는 이쪽 바깥에 모래에 있는 데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모래나 이런 데는 이런 식의 환경이기 때문에 조개 같은 것들은 여기서 살아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진화적인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뻘로 가면 뻘로 가면 이제 상당히 구멍을 깊게 파는 그런 식의 갯지렁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멍을 깊게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게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익어서 나오면 여기서 이걸 보고 요 뻘 입자를 직접 먹습니다. 뻘 입자를 직접 먹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직접 먹는 것이죠. 직접 섭취한다라고 보시는데 요거 이렇게 입으로 건드리면서 이렇게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갯지렁이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저기서는 그렇게 살아도 왜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뻘 입자하고 섞여서 플랑크톤 또 내지는 그 미세 조류라는 것이 다시 이 위에 살고 있어서 미세 조류가 이 미세 조류가 바다에서 보자면 플랑크톤하고 비슷한 것인데 뻘 위에 사는 그런 작은 식물이 또 있습니다. 거의 같은 종류죠. 그것들이 여기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갯지렁이들이 입으로 톡톡 쏘아서 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뻘에 가면 갯지렁이들이 그거를 톡톡 쏘아서 먹은 자죽도 남아 있습니다. 예, 조그맣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그런 자죽들은 다 이걸 그렇게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뻘이 많더라도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이런 미세조류는 또 그런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이게 이제 이것도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이런 데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이제 이것이 만일 바위라고 하면 이게 굴 모양입니다. 굴이 두 조각으로 되어 있죠. 하나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있고 하나 있는데 이쪽 하나 안에 있는 거는 바위 쪽에 있고 바깥으로는 좀 넓은 것이 위에 또 뚜껑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쪽에 있는 거는 바위에 콱 붙여 있죠. 그러니까 굴이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져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 살려고 서해안 굴을 다 가보셔야 하는데 바위 쪽으로 하나는 딱 붙이고 그 위에다 껍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걸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굴이 아니 뭐 그런 어떤 굴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조개라든가 그런 있다고 하면 굴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안쪽으로 보면 요 안쪽엔 이렇게 이게 이제 굴이면 굴, 뭐 조개면 조개가 입을 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을 벌리면 여기에 내장들이 막 있으면 입을 벌리자마자 그런 내장들이 파도가 탁 치면 다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를 모든 내장을 어느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처럼. 그래서 그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이 주머니의 맨 끝자락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굴 껍질을 내는 그런 샘이 있습니다. 굴 껍질. 그래서 이것이 자랄 때 이렇게 이제 바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자랐으면 굴 껍질을 하는 거를 내서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래쪽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도 내서 굴 껍질을 보면 나이테처럼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츰 밖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게 나이테처럼. 그러니까 심지어 바지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서
나이테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지락이 이런 나이테가 아주 잘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라서 이게 잘랐다고 보면 이 두께가 있으니까 자르면 이렇게 돼서 되는데 이 자른 거를 아주 이렇게 자를 때 그냥 탁 자르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요만큼을 자르면 조개의 한 단면을 이렇게 자른 거 아닙니까? 자를 때는 뭐 또 자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라 놓고서 고개 자르면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렇게 잘라 놓고서 이것을 그 그라인더에다 놓고 살살 가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한쪽을 계속 가는 거죠. 또 뒤집어서 이쪽도 갈고 그럼 이게 계속 아주 얇아져서 얇은 박판처럼 됩니다. 부서뜨리지 않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는 그라인더에 갈면 부서질까 봐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그런 식의 가루에다가 이걸 살살 갑니다. 살살 가면 이게 아주 이렇게 보면 투명하게 유리처럼 가는 그런 그 탁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놓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 박편에 이런 식의 줄무늬를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줄무늬까지. 그리고 그거를 또 그냥 보통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이 언제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약간 자라고 물이 안 들어오면 잠깐 멈춥니다. 그래서 조속을 다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그다음에 물론 이걸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에서 제가 실험한 것도 그렇게 해서 한번 논문을 발표하고 잘 돼 있는데 그게 조개를 놓으면 이런데 이제 갖다 놓고 조개를 놓고 여기서 이제 살던 건데 조개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조개는 여기 살면서 물이 들어왔을 때는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물이 빠질 때는 쉬고 그러지요. 근데 여기다 항상 물을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수조 같은 데다 해놔도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먹습니다. 또 물이 나가는 시간이 되면 물이 있는데도 안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우리가 밤 되면 잠을 자듯이 그렇게 이 조속을 몸속에 이미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 내재적 리듬, 내재화된 리듬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껍질을 여기다가 해서 분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윗뚜껑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계속 자라는 다시 말하면 바위에 완전히 붙여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굴, 따개비, 여기서 거북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붙여서 살거나 그러니까 파도나 이런 데 견딜 수 있게 개인이 뭐 그런 것들은 또 숨어서 살거나 바위 속에서 뭐 객강구는 좀 파도보다 좀 위쪽에 와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암반과 기타 모래, 뻘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거꾸로 보면 바다가 이제 크게 있는데 뭐 태평양도 있고 그러는데 바다 밑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령 수심 4,000m의 생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도 제가 사진 좀 몇 장 있는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부로 오면 황해 같은데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오면 뭐 이런 뻘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래냐 뻘이냐 또는 뭐 그냥 이 드러난 바위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생물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생물이 여기서도 달라지고 심해 같은 데서 달라지고 어디서든지 다 달라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래나 뻘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물리적인 요소에서 이런 것이 결정되면 다시 생물 사는 게 결정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연결이 된 상호작용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흥 객궐에 가면 뻘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그거 뭐가 있는가 하면 식물 갈대 같은 것이 있고 뭐 있다 그러면 왜 갈대가 거기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생물이 왜 거기 있다 또는 뭐 거기 가면 무슨 생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꾸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도는 이제 우리나라 해안을 분류할 때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강에서 강물이 나오면 강물이 미치는 영향이 염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염도를 재면 이게 육지에서 담수가 나왔기 때문에 염도가 담수가 많이 나온 데는 낮고 쭉 오면서 퍼져가지고 희석이 돼서 이제 그 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염도가 쭉 층위를 가지는데 그 염도의 층위가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 들어온 염도가 거의 없어지는 지역 그거를 여기 이제 한강이라고 보면 그다음에 여기 강화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산마루로 흐르면 바닷물이 쭉 나와가지고 염도가 이런 식의 그 달라지는데 육지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바닷물하고 거의 섞여서 육지의 담수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런 지역 여기까지를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연안 해역이라고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연안이냐라고 했을 때 그를 염도를 가지고 분류하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지요. 어느 정도 타당한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강이 많고 해서 그 육지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걸 분류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염도에 따라서 뻘이냐 모래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직접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호 관계를 찾으려면 찾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 나온 것이 모래 뻘 이런 게 해가지고 여기 섞이는 것 자체도 조속 운동과 관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저런 요인과 뻘 모래 이런 거를 연관시켜서 그렇게 직접 해석한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염도와 중요한 거는 연안의 범위를 결정할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시흥은 그 염전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1차적으로 물이 가둬졌을 때는 동죽이나 예. 바지락은 살 수 있는데 예. 2차 과정에 저수조로 갔을 때 그 이상은 그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예. 이 수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염도가 높아지죠. 예. 근데 그 염도에 비해서 지금 그 우리 사무장이 예. 얘기한 의제 사무장이 얘기한 예. 대로 염도에 비례해서 생물이 살 수 있고 살 수 없는 과정이 있는가? 예. 그래요. 예. 너무 좋으신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염도가 높아지면 생물들이 못 삽니다. 생물들이 못 사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그 염전판 같은 데는 거기에 적응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네, 미생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남극 같이 막 온도가 마이너스 그렇게 막 충분히 되는데 그런데도 미세 생물이 살고 뭐 심해에서도 살고 어떨 때는 80도 온천물에서도 살고 어떨 때는 염분이 뭐 40%밀 50%밀 되는데도 산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물은 심지어 사막에도 살고 어디 살고 다 극에도 살고 뭐 에베레스트도 산다 이런 것이죠. 어디든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극한 상황으로 됐을 때 극한 환경에서는 극히
제한된 생물이 살고 그 제한된 생물은 다 미생물이나 미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뭐 바깥에 외피도 많아서 그 환경에 노출되는 것 그 정도가 크고 그래서 못 살고 작은 것들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극에 가면 그 퍼렇게 이끼 같은 끼는 그런 식의 미세 조류도 삽니다. 극지방에도. 갯골인데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그런 녹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보면 그냥 녹조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녹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가 규조라는 게 있습니다. 규조라는 건 아주 좀 특별한 생물인데 이게 다 식물이죠. 모든 게 다 식물.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기 그 가게 되면 시흥 갯골에 가게 되면 이 뻘 위를 이렇게 보십시오. 뻘 위를 보면 푸르스름하거나 푸른색과 아니까 초록 비슷하거나 초록색하고 황색이 섞여 있습니다. 황색. 그래서 황갈색이라고 하죠. 황갈색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건 황갈색이 강하고 이거는 지금 녹색이 강합니다. 그걸 이제 색깔을 보면 대충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 삽니다. 이 위에 사는데 모양은 이제 규조를 보면 모양이 이렇게 길거나 또는 이렇게 둥글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둥글거나 그러고 크기는 한 0.1mm 정도 또는 0.01mm 정도고 이것이 아주 밀집돼 있어서 그냥 그 필름이라고 합니다. 필름. 그리고 규조류 띠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필름 FILM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 필름이 위를 이렇게 덮고 있죠. 이렇게 덮고 있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개가 다니잖아요. 개면 개가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발자국도 다 있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을 때 흙하고 이것하고 같이 흙입자 이것이 같이 가는데 그렇게 다 먹어도 나중에 이제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저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게이 같은 것들이 찍어 먹고 또 아까 갯지렁이도 저걸 다시 찍어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뻘에 가면은 뻘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근데 뭐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이제 이것이 다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막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물이 고를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방향 이 방향으로 저 방향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또 더 물이 더 많이 들어오면 물이 여기까지도 막 차고 그럼 점점 더 많이 물이 들어올수록 더 크기가 세지는 거죠. 세지고 여기도 막 세지고 그러면 이것들이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물이 들어오니까 흙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흙이 막 일어나서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물속으로 뜹니다. 언제 물속으로 뜨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또 측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저 그래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위로 이렇게 떠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물속에 이것들이 안에 있게 되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나갈 때는 거꾸로 이것이 떠서, 그래서 이쪽으로 또 나가는 거죠.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서 다시 물에 섞이고 그래가지고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생물들한테도 또 먹힙니다. 그래서 이 연안 쪽에 이 여러 먹이 사슬에서 이러한 식의 뻘에서 만들어진 그런 생물 입자가 공헌하는 정도, 연안역에 공헌하는 정도를 막 한 30% 이렇게까지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거를 다른 데서도 이용한다 하는 것이죠. 개나 이런 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녹조가 심하면 혹시 그 생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런 거는 그래요. 어떤가요? 이 물이 이런 식으로 물이 있을 때 소위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서 녹조 대번식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하면서 일단 흐르는 물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괜찮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보면 이게 연안에서 보자면은 여러 하수구물이니 막 그런 것들도 그렇고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으로. 또 뭐 이게 이제 뻘이다 그러면 뻘로 넘어오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녹조 번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보통 녹조 번식을 또는 녹조 대번식, 이거를 이런 데서는 쌍편모 조류, 학술적으로는 쌍편모 조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조는 육상에서는 대부분 녹조고, 육상에서는 가령 뭐 어디 뭐 무슨 어느 호수 그런 뭐 팔당이다 뭐 그런데 녹조가 번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녹조고, 바닷속에서는 쌍편모 조류입니다. 더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귀조류. 그러니까 대번식을 이런 것들이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번식할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것이 이렇게 이름을 했을 때 적조라고 합니다. 적조. 네. 적조란 말은 들어봤죠. 적조. 네. 그래서 적조를 영어로는 red tide라는 말을 씁니다. red, 붉은색, tide는 조석. 네, 이제 이것과 매우 유사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들어온 것들, 바깥에서 들어온, 육상에서 들어온 것들은 주로 뭐냐면 이 붉은 거를 흔히들 유기물이다 이런 말을 쓰죠. 유기물은 이런 식의 유기물은 아주 쉽게 보면 밥찌꺼기, 설거지물,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왜 유기란 말을 쓰는가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왜 6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가령 태양에서 태양빛이 식물에 닿으면 이때 식물은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빛을 합쳐가지고 빛의 힘을 빌려서 뭐를 만드느냐면 그런 C6 뭐 H12O 6 이런 걸 만듭니다. 이런 것이 6개가 된다든가 해서 단당류라는 걸 만듭니다. 단당류. 왜 식물이 잎이 자라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으면 밑에서 뭘 하냐면 비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단당류를 만드는데 이런 식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라는 것은 탄소가 여러 개 연결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탄소가. 그래서 단당류를 만드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밥을 먹으면 그 6개로 돼 있는 C6 이런 거를 다시 다 분해해서 그냥 이런 C 또는 CO2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6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추고 상추를 먹어서 뱃속에서 소화를 하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여기가 잘라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이게 뭐가 있었냐면 햇빛의 힘. 햇빛의 힘이 요것과 요거를 원래는 공중에 있을 때는 떨어져 있었던 건데 CO2 그러면 C가 하나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었던 거를 둘로 합쳐줄 때의 그 힘은 햇빛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질 때는 햇빛의 힘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추를 먹는다 그러면 햇빛에서 오는 힘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심히 먹어야죠. 네, 아주 대단한 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밥찌꺼기나 설거지 물이 바로 이런 것, 이 6개가 붙어 있는 건데 밥찌꺼기나 설거지 물은 이때 이것이 떨어져 나올 때 완전히 C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N이나 P 같은 거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또는 그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뭐 단백질, 기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이나 P가 떨어져 N이나 P 같은 게 떨어져 나오는데 이 N이나 P를 우리가 보통 뭐냐면 밭에 거름을 주는 거름이라고 합니다. 거름. 그러니까 이런 CCC 이런 거에 N이나 P 같은 그런 영양소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되는 것이죠. 또는 뭐 상추 같은 것을 만드는 세포가 되는데 그 이제 분해돼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다 이렇게 조각조각 C도 조각 나고 N도 조각 나고 P도 조각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는 근데 이렇게 조각 내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박테리아가 합니다. 박테리아가 조각 냅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막 만들고 박테리아는 다 조각 내고 그래서 만든 거를 조각 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돕니다. 통째로 전 지구가 끊임없이 돕니다. 그러니까 뭐 낙엽이 떨어지면 거기서 썩어서 분해하고 분해되면 거름이 되고 거름은 다시 또 나무에 그 이 영양이 돼서 또 잎을 자라게 하고 잎을 자란 거는 또 떨어지고 아주 끊임없이 도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도는데 그런 도는 와중에 설거지물 또는 뭐 기타 다른 하수구물이 바다로 들어오면 다 이게 박테리아 그동안에 들어오고 박탈을 하면서 다 뭘로 되는가 하면 탄산가스로 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N이나 P 같은 것들로 되는 거죠. 영양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기가 물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름기가 물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녹조가 나는 건데, 거름기가 이제 물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거름기가 물속에 들어오면 원래 여기에 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먼지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잔뜩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좀 빌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햇빛은 있는데 우리가 뭐 10마리 있으면 되는 거를 100마리가 있으니까 서로 먹을 게 없어서, 빨아들일 게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육지에서 N이나 P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신이 난 겁니다. 이게 너무나 해가지고 보통 때는 보통 때 10개, 그러니까 요 물 속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저게 들어오면 1000개 또는 10,000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런 식물에 의해서 그 사진도 다음에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식물에 의해서 걸쭉해집니다, 물이. 그리고 뻘겋게 보이고 흙탕물처럼 보입니다. 바닷물인데 갑자기 가다가 흙탕물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 조류의 대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물 때문에. 왜 그러면 해필 적조인가예요. 해필 왜 적조인가라고 하면, 적조인가 하면 이 귀조리의 색깔이 황갈색입니다. 황갈색. 이 식물의 색깔이 황갈색입니다. 그래서 황갈색 식물이 많으니까 물이 황갈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질문이, 왜 물이 황갈색인가? 왜 귀조리는 황갈색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녹색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나뭇잎을 보면 녹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식물인데 왜 황갈색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나가서 식물 중에서 예를 들면 미역 봅시다. 미역 녹색입니까? 약간 갈색이잖아요. 그 갈색 식물이 바닷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갈색이냐 하면, 이렇게 햇빛이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프리즘처럼 어떤 거 파란색은 깊게 들어가고 빨간색은 요 근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쫙 프리즘처럼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식물이 어떤 건 여기 살고 어떤 건 여기 살고 여기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는 곳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햇빛에 자기 몸을 맞춥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반대 색깔로 자기가 하고 있으면 온 빛을 충분히 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상에는 햇빛이 충분하니까 초록색 그냥 그거 가지고 쫙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초록색은 안 들어오고 다른 색깔이 들어오니까 다른 색깔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꿔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색깔을 바꾼 게 이 종류에는 황갈색입니다.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색깔이고, 좀 붉은색이 띄는 것도 있고 뭐 초록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갈색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선 떡처럼 돼서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식물이 뭐 10개가 1000개, 10,000개가 됐으면 막 떡처럼 되면, 그래서 막 이렇게 진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런 그 영양 성분이 금방 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막 여럿이서 막 그냥 다 흡수해 버리니까.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밑으로 죽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북히 쌓이죠. 여기에 수북히 쌓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북이 쌓였으니까 이거는 아까 같은 밥찌꺼기 같은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찌꺼기라는 것이죠. 뭐 사체 또는 시체 뭐 어떻게 보면 그건 하여튼 유기물인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이거를 막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체를 분해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박테리아가 분해해서.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는데 그 막 분해를 하면서 뭘 쓰는가 하면 산소를 사용합니다. 산소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숨 쉬려면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라내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사용하니까 박테리아가 많이 있으면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에 있는 산소가 다 없어집니다. 산소가 없어지죠. 워낙 또 많이 하니까. 이게 항상 다 많이 하는 게 문제인데 산소가 없어지니까 이게 여기 이제 해저 바닥이 뭐가 되는가 하면 무산소라는 것이 됩니다. 무산소. 그래서 이걸 보고 무산소층이라고도 하죠. 무산소층. 이게 위에서 했던 것이 밑에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무산소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작용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엉뚱하게 이제 다시 또 피해를 받은 거죠. 무산소층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데도 갯지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살거든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사니까. 그런 게 사니까 무산소니까 갯지렁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숨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는 물에서 숨을 쉬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질식해서. 물고기가 가다가 무산소인지 아닌지 물로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열심히 물을 마셨는데 가면서 쭉 무산소층에 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산소를 열심히 들여 마신다고 마셨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에 붕 뜨죠. 그 여기에 물고기 죽은 물고기 떼가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런 무산소층으로 잘못 가서 물고기가 또는 어디나 무산소층이어서 물고기가 살 데가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순환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산소층이라는 게 아주 무섭고 전 세계적으로 무산소층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건데 시와 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무산소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것이죠. 암만 개선한다고 해도 그게 개선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그 규절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이 쌍펌묘 조류의 경우에는 쌍펌묘 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독이 있습니다. 독. 그래서 그 독이 있어서 쌍펌묘 조류의 경우에는 이런 데 살고 있는 그런 그 까만 쪽에 뭐라 그러죠? 아니요. 그 왜 홍합.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홍합이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요새는 또 여린데다 홍합을 직접 길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양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다 홍합을 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쌍편모 조류가 쭉 와가지고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와서 이거는 독이 있는 점인지 알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홍합에 이 쌍편모 조류의 독이 축적이 되죠. 예, 그 많이 축적이 되니까 사람이 잘못 먹으면 마비 같은 걸 하고 그래서 금지를 시켜요. 채취를 할 때 채취 못하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지금 쌍편묘조류 이런 것에 번식으로 홍합은 채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여튼 이 뻘 그런 갯벌, 물 이런 것이 막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우리 서국장께서 좋은 질문을 해서 한 가지 더 추가했네요. 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은 여러분은 바닷물이 왜 짠지 아세요?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바닷물은 왜 짜는지. 저도 옛날에 책에서 보긴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저기 저 증발이에서 짜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예. 그러면 다음에 숙제로 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막 크게 봤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바다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이산화탄소 그런 거를 바다에서 많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자꾸 기후변화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우리가 뭐 공장에서도 버리고 우리가 숨 쉬면서도 버리고서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조개 껍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 이산화탄소를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조개 껍질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지금 보면 강원도나 이런 데 석회 세멘트 광산이 있잖아요. 그런 세멘트도 다 이산화탄소의 껍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부면 뭔가 그걸 부면 버글버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를 그런 식으로 꽉 묶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사대가 녹조 어디 신문 보니까 녹조 라떼라고 표현돼 있어요. 예. 그거와 고영양화하고 백화가 어느 관계가 있는지 백화. 백화현상이라는 게 예. 요즘에 백화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예. 4대강의 녹조. 녹조라는 개념 예. 녹조라고 해서 신문 보니까 녹조 예. 라떼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녹조가 많이 그거와 있다는 거죠. 고영화의 현상하고 백화현상이 어떻게 예. 관계가 녹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물이 가만히 정체되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막 분해하니까 N이나 P가 나오고 그것을 또 식물이 흡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아진다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백화는 그거는 아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하던데 가장 중요한 거를 수온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온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포식자 그거를 주로 성게나 그런 성게가 주로 뜯어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여러 해조류들을 뜯어 먹으면 너무 많이 성게가 번식하면서 그걸 그냥 다 통째로 뜯어 먹어서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해조류가 그래서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생명도시 시흥